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싹 다 넘겼거든요. 운영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과잉 수집을 하고 과잉 활용을 한 것이죠. 그 금감원의 주장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넘긴 정보는 개인 신용 정보에 가깝다. 개인 신용 정보가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민감 정보인데 이거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피지사 63개라고 하는데요. 대기업 하나, 중견기업 하나, 소기업 하나 이렇게 3개 했는데 대기업에 카카오를 뽑은 거예요. 사실상 카카오 하나 조진 거거든요. 정부가 지금 카카오를 지금 1, 2년간 계속 때려왔잖아요. 금감원이 미리 언론에 흘렸단 말이죠. 금감원이 자신이 없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오늘은 4,045만 명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는 왜 알리페이에 정보를 넘겼나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4천만 명이 넘으니까 이게 어떤 사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 고객의 신용 정보죠. 신용 정보를 이제 중국의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고요. 그게 이제 4천만 명이니까 전 국민이라고 거의 모든 국민이라고 봐야겠죠. 아주 애기나 아주 노인 빼고는 대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를 해킹해서 가져간 건 아니고요. 카카오페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알리페이에게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킹이나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건이고 이제 그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게 고객 정보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이제 논란은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에 가입했으면 모두 넘어갔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만약에 카카오페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도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4천만 명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얘기하니까 주위에서도 야 이게 어떻게 4천만 명이 나오냐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실상 미성년자 빼고는 다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카카오페이에서 정보를 넘긴 게 알게 됐는지 바로 이번에 넘어간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넘어간 지 2018년부터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카카오페이가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수단으로 등록이 될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후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애플 앱스토어 결제랑 관련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때부터 쭉 넘어갔고 그동안은 뭐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금감원 조사에 의해서 알게 됐는데 금감원이 이제 뭐 몇 년 전에 2020년인가요? 2022년인가요? 그 은행의 외환 송금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피지 업체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이렇게 외환 취급하는 피지 업체들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그 중에 카카오페이가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더니 예상치 못한 게 걸린 거죠. 이걸 조사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네. 검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 네, 그냥 일반 정기 점검은 아니지만 특수하게 이제 잘 하고 있나 몇몇 때 찝어서 이제 조사 나갔는데 걸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알아보니 한 지난 6년간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갔었다. 정보가 나간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 식별 정보, 여러분의 이제 카카오 아이디 그 자체는 아니고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있죠. 카카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103047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련 번호 같은 거를 갖고 있는데 그 번호하고 핸드폰 번호, 이메일, 뭐 가입 뭐 언제 가입했고 뭐 휴면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 그다음에 페이 잔고가 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넘겼고 그다음에 거래 뭐 4,500원 결제했는지 뭐 7,600원 결제했는지 이런 데이터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내 전화번호랑 이메일이랑 내가 얼마 결제했는지가 다 간 거예요. 네, 다 넘어갔는데 이제 카카오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카카오는 이제 암호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식별할 수 없다. 이 데이터 자체가 넘어간 거지 이게 누구의 데이터라고 알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애플 앱스토어 말씀해 주시면서 2018년부터 넘어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카카오페이가 왜 때문에 이 중국의 정보를 넘긴 겁니까? 그게 카카오페이의 이용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 결제를 하려면 알리페이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카카오페이 측에 물어봤죠. 이거 왜 굳이 알리페이 결제망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냐?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냐? 얼핏 생각하기에는 뭐 해외 결제 많이 시켜서 여기 이제 수수료 돈 많이 벌려냐?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측의 입장은 이게 보안상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에서 그 알리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해라. 그러면 이게 보안적으로 이게 우리 기준에 맞다. 아마 뭐 다른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페이가 먼저 알리페이에 대해서 고객 신용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알리페이는 이걸 그대로 애플에게 다 넘기는 건 아니고요. 뭔가 하는 게 있으니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NSF 스코어라고 고객별로 나름의 그런 그 뭐랄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용 점수를 이렇게 딱 매깁니다. 그 다음에 애플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카카오페이 입장은 안전한 결제 환경을 이렇게 이용자들에게 그 제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애플 앱스토어 이렇게 3자가 참여하는 그런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엇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NSF라고 좀 전에 말한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애플이 이제 이 사람을 결제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애플이 카카오 쪽의 얘기는 애플이 카카오한테 니네 알리페이 통해서 와. 그래야 우리 결제로 같이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애플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페이를 이제 통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걸 준비할 그 애플에 직접 뭐 할 역량이 안 되니 자기의 이제 대주 중에 한 명이고 친구 관계인 알리페이를 통해서 간 게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둘이 맞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러라고 시켰다. 카카오는 게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확실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좀 전에 NSF 스코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사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넘긴 정보가 애플에 안 갔다라는 기사가 있던데,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NSF 스코어만 넘기면 돼서 그 정보는 안 넘겼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이게 뭐냐면 업무 흐름도, 이거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페이의 정보가 뭐 애플에게 다 간 건 아니고, 이렇게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하면 이걸 기반으로 NSF 스코어를 산출하고 애플에게 간다. 이걸 보시면 아마 명료하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NFS 스코어를 받아야 되는데 카카오 니네 말고 알리페이를 통해서 와라고 애플이 요구했다는 게 카카오의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냥 직접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알리페이를 거쳤을까라는 게 제일 맹점일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네. 과연 그게 애플이 요구를 해서 카카오는 도저히 못할 상황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뭐 편의상 그렇게 했던 건지, 이제 그게 좀 헷갈리긴 한데요.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4,045만 명의 정보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결제를 할 사람 거는 넘긴다는 게 대충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근데 대부분은 해외에서 결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뭐 해외 결제를 쓰지만 카카오페이로는 해외 결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넘긴 겁니까? 이게 정말 이게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예요. 그래서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싹 다 넘겼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안 물어보고 그냥 운영업체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과잉 수집을 하고 과잉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이제 멋대로 생각한 거죠. 이게 뭐 그 애플 앱스토어 전체 고객은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안 쓰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평생 갤럭시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 공분을 이렇게 일으키고 있고, 이게 좀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가지고 제가 카카오페이 측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거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뭐 나름의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상 그 부정 결제를 막고 문제 파악을 하려면 데이터가 딱
그 한정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수집 및 분석을 하기 위해서 미이용자 정보도 이렇게 우리가 가져간 것이다. 이게 FDS라고 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리고 또 덧붙이는 거는 우리가 보안상 이유 외에는 다른 곳에서 활용되지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까지 좀 덧붙였는데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게 정말 진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 사람의 신용평가를 위해서 내 정보를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네. 이게 조금 쉽게 이해는 안 되죠. 네. 나는 애플 안드로이드 유저인데 애플 사용자 A씨의 신용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내 정보를 왜 가져가는지는 사실 잘 이해되는 영역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 애플 사용자지만 영원한 애플 사용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안드로이드 쓰다가 애플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안드로이드로 바꿨나 안 바꿨나 매번 체크해가지고 애플로 바꿨어? 그럼 넘겨. 그럼 안 바꿨어? 매번 이렇게 하기는 복잡하니 그냥 한 번에 싹 넘기고 추가 업데이트하면 업데이트 계속 한 게 아닌가라는 그냥 뇌피셜로 한번 해봅니다. 네. 그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려면은 아무튼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해석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이런저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텐데 알리페이는 중국 업체니까 한국에 있어서의 신용평가 모델은 따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거 쫙 끌어가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게 일부 사용자만 갖고 가서 만드는 것보다 전체적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다 달라고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카카오의 주장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알리페이한테 우리 시장 그냥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까서. 이게 그런 면에서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요거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기사들 보니까 네이버 페이나 토스도 비슷한 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라는 또 제가 문구를 봤거든요. 뉴스에서. 네네. 근데 왜 카카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그 네이버 페이나 그 토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결제, 예를 들어 제가 중국 여행을 갔어요. 그럼 중국에서는 거의 알리페이나 이런 중국의 페이만 쓸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 결제가 잘 신용카드도 안 되고 대부분 결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만들려고 하면 그냥 알리페이 앱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은행에 가서 계좌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알리페이로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알리페이 계정 주고 사고 파는 이런 것도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이제 좀 중국에서 결제를 편히 하려면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알리페이랑 제휴를 맺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알리페이에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둘이 제휴를 맺어서.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이용자가 알리페이로 데이터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그 음식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 주소를 배달 대행사한테 공유해주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배달 대행사한테 내 개인 정보를 넘겼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넘어가는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그 네이버나 토스는 그런 관점에서 정보가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페이나 토스는 사용자가 사용을 원할 때 한정해서 그 정보만 확인을 해준 거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쓰는 네. 거고.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냥 싸그리 다 넘겨서 통으로 넘겼다는데 나중에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논란이 일단, 되는 거죠. 갖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좀 편하게 연결되지 않겠어?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도 이제 그 주장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이제 알리페이한테 주고 알리페이 니네 맘대로 써라고 용도로 준 게 아니고 그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위해서 이걸 넘겼고 그 용도로만 쓰는 거고 알리페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다. 오직 애플 앱스토어 결제할 때만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 금감원과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양쪽 주장이 지금 많이 갈리잖아요. 뭐 요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주장이 어디에서 많이 갈립니까? 일단 카카오페이 입장은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이걸 입장문에 확연히 이렇게 딱 보였고요. 네. 왜 불법이 아니냐면 요새 핵심은 이용자 동의를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차이인데
일단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건 팩트로 드러났는데 안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업무 위스탁 관계에 따른 그 신용 정보의 처리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 그걸 이렇게 어필했습니다. 근데 금감원은 여기에 대해 이게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업무 위스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로서 카카오페이는 그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랑 이렇게 맺은 계약을 보니까 업무 위스탁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뭐 양세 역할, 책임 이 정도만 있는 거지 법적으로 업무 위스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이렇게 게재돼 있지 않다. 그래서 니들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재반박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카카오페이가 뭐 이거는 정말 암호화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게 반박문에서 니들이 암호화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 정확해 그 수준이. 그래서 그 한번 그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돌려봤는데 다 이거 다 깰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걸 흔히 복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호 해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비식별 조치를 해서 원본 데이터를 이제 알 수 없다는 주장 사실이 아니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제가 조금 이따 후술하겠습니다만 이게 감형 정보에 해당해서 이 또한 고객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그 좀 약간 둘이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카카오페이 측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는 저희 입장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얘기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 뭐 이거 어떻게 이걸 얘기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카카오페이는 조사받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반면 금감원은 조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게 좀 다르고, 그리고 또 금감원은 이런 걸 수없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게 기업들 속된 말로 이게 털어보는 걸 많이 해봤을 텐데, 카카오페이는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하는 건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둘이 대등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이거 전제로 깔고, 다만 입장문을 봤을 때 그 금감원이 제시한 그런 주장이라든지 자료 이런 게 훨씬 더 디테일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 관련해서 그 SHA 256인가 샤 256인가 같은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썼다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 자체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요. 그냥 이것만 했으면 금감원의 말대로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서는 조금 위험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솔트 처리라고 이제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더 이제 풀기 어렵게 만드는 처리 과정을 하는데, 카카오 얘기는 우리는 솔트 처리했다. 그래서 이거는 풀기 어렵다라고 하고, 실제로 솔트 처리를 했다면 그 사실상 엔간한 슈퍼컴퓨터로는 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솔트 처리라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원래 소금 이렇게 하면 오래 가잖아요. 또 음식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걸 이제 했냐 안 했느냐도 앞으로 조사 결과나 이제 뭐 법정 다툼에서 카카오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국 아까 뭐 감형 정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거 저 여쭤보고 싶은 게, 감형 정보라고 하더라도 감형 정보가 여러 가지가 모이면은 이렇게 대조하다 보면 이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 허술했었던 것 같아서 영수증 한 3-4개 모아보면은 어떤 거는 여기에 별표 쳐져 있고 어떤 건 저기에 별표 쳐져 있어서 대충 보면은 막 나와요. 이게 몇 개 모으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매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또 표를 준비했는데, 두 번째 한번 자료 이미지를 보시면, 그래서 결국 이게 동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 신용 정보가 그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민감 정보인데, 이거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의는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제 그 하위 개념이 감형 정보라는 건데, 이것도 동의가 필요해요. 이거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처리한 개인 신용 정보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익명 정보인데 이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뭘 하더라도 이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금감원의 주장은 카카오페이가 그 알리페이에 넘긴 정보는 개인 신용 정보에 가깝다. 솔직히 뭐 일반인도 프로그램으로 다 풀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 오케이, 니들이 뭐 해시 처리를 해가지고, 해시 처리가 이제 암호화를 말하는데 해시 처리를 제대로 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그 가명 정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니들은 위법이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자료가 말씀하신 금감원에서 나온 그렇죠. 예, 그 그거를 자료인 거죠. 제가 그러니까 논리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그렇죠. 핵심만 지금 찝어서 저희한테 그렇죠.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 가명 정보라는 건 그냥 이것저것 정보를 섞으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가명 정보입니다. 아, 섞으면 알아볼 수 있는 예, 정도예요. 개인 정보는 그 자체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어디 들어가니까 심땡석 나오고 네, 저기 그런 식이죠. 가니까 심재땡 이렇게 네,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러고.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 여기에 또 의혹이 하나 더 이렇게 얹혀지고 있죠. 이게 뭔가 잘못하고 나면은 뭔가 이제 점점점 붙죠. 그 붙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이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다라고 하던데 이것 때문에 넘겼다. 요거는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까? 먼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이제 알리페이 싱가포르이라고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엔트파이낸셜의 이제 해외 투자를 위한 계열사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카카오페이 지분의 32.0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2017년에 카카오페이에 2억 달러를 그 알리페이가 당시에 엔트파이낸셜이 투자를 해서 카카오 지분을 샀고요. 그때 당시에 카카오는 그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카카오 내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회사로 독립시켜 놓고 거기서 대규모 투자를 받도록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식의 모델을 계속 취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성장 속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제 추후에 지금 현재 와서는 이런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거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질문 자체는 그게 문제가 됐느냐, 계열사로 넘겼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이 개인정보를 넘긴 이유가 애플이 이런 NSF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너네 카카오야, 너네 알리페이한테 이걸 정보 넘겨서 나한테 갖고 와 라고 한 거냐, 아니면 카카오가 알리페이야 우리 이것 좀 해줘, 애플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네 통해서 들어가면 더 편할 것 같아 라고 했느냐, 이게 뭐가 맞는지 현재로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3자 대면이 꼭 필요한 일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카카오에 계셨던 분한테 들었던 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2대 주주가 텐센트 쪽이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톡이 이 중국의 이런 SNS 메신저보다 더 빨리 치고 나갔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 세계가 카카오톡을 보지 않았습니까? 얘네가 어떻게 돈 벌까? 얘네가 사람 어떻게 늘리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때 텐센트에서도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를 갖고 가려고 이사회 같은 데서 엄청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추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카카오의 주요 주주로 있는 텐센트가 카카오의 정보를, 그러니까 노하우나 뭐 이런 비즈니스 전략을 배워서 텐센트 위챗을 대박 성공시켰다라는 시각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런 카카오의 내부적인 어떤 이런 정보가 많이 넘어갔을 것이다라는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우리끼리의 추정이고 그냥 말하는 사람들끼리의 말이지 어떤 데이터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긴 이제 제가 들은 썰은 그러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방어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있지만 뭐 정보 달라 그러면 다 가려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뭐 그렇게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찾아보다 보니까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도 한국에 있는 개인 정보를 이제 자기네 나라 중국으로 갖고 간 것 때문에 과징금을 받았었다라고 하던데요. 그거랑 지금 이거랑 비교하면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과징금까지 다 끝난 거니까 유출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지금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는 조사 중인 거고 네. 이거는 확실히 이제 유출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쨌든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네. 판매자가 그 이용자 개인 정보에 따라서 그 국외 판매자죠. 이렇게 상품을 보내는데 그간 한국의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받은 그 중국의 판매자가 18만 개에 이른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그 이용자 입장에서 내 정보가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성에 대해서 뭐 그 확보에 대해서 조치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또 개인정보 침해가 났을 때 뭐 분쟁 아니면 고충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업체가 그걸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그걸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그 고객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 회원 탈퇴 메뉴를 뭐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계정 삭제 페이지를 뭐 되게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이렇게 딱 그 때렸고 시정 명령 및 개선 공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죠. 네. 또 일각에서는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원래 이거 조사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기까지 까본 게 이게 좀 카카오가 요새 밉보여서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번에 피지사 63개가 이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피지사 63개라고 하는데요. 그 피지사 중에 3개를 조사했대요. 네. 대기업 하나, 중견기업 하나, 소기업 하나 이렇게 3개 했는데 대기업에 카카오를 뽑은 거예요. 근데 중견기업이나 소기업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긴 했는데 뭐 실제로 현장 가서 막 엄밀하게 본 게 아니고 뭐 거래액이 너무 미미하고 이래서 그냥 그건 사실상 유야무야하고 사실상 카카오 하나 조진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카카오가 거래액도 많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대표 우리나라 페이 간편결제 대표 주자니 카카오를 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카카오가 정부가 지금 카카오를 지금 지난 1, 2년간 계속 때려왔잖아요. 네. 뭐 그 일환으로 대중소는 명분이고 카카오를 타깃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죠. 근데 알 수는 없지만 저 개인에게 묻는다면 카카오 타깃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인데 네. 좀 흥미로워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카카오페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그 모 일간지의 단독 보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네. 나왔는데 근데 기자가 이렇게 파기력 있는 기사를 쓰면 이게 두 가지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어디서 영감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보를 듣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고 정보를 이렇게 받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조력자라든지 제보자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이들의 이제 정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수동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취재해서 이제 파괴력 있는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이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단독을 달고 나오는 그렇죠. 기사들. 근데 요새 단독 남발하는 단독 말고 정말 좀 영향력 있는 단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번 경우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자가 주도적으로 뭔가 취재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사안 자체가. 예, 사안 자체가. 네. 그래서 결국 조력자가 있고 이렇게 제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후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업계에서 나온 얘기가 금감원이 이게 정보를 이렇게 흘리거나 제공을 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자칫 금감원이 욕먹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네. 6년 동안 수억 개의 정보가 날아갔다. 금감원이 사실 이걸 예방하라고 이렇게 금융감독원이 있는 건데 니들 뭐 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랑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욕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해칭하기 위해 네. 좀 언론에 이런 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조성하고 본인들은 이게 책임론에서 빠지고 정의의 심판자에서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카카오를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이걸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입증 그 이제 뒷받침하는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복현 금감원장은 되게 독특하게도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뭐 기자분들은 알다시피 어느 정도 정보를 이렇게 언론에 흘려가지고 여론을 이렇게 유리하게끔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거든요. 조사 대상은 사실 찍소리도 못하죠. 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가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입증이라고 해야 될까 신뢰성을 덧붙일 수 있는 게 뭐 이게 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뭐 다른 언론사 칼럼에서도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 카카오 입장문이 딱 나오고 나서 반나절 만에 금감원에서 그 반박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알았다는 듯이 이런 걸 그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감원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 그 반기업 정서를 좀 이용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렇게 특정 언론에 흘린 걸 볼 때 금감원이 자신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금감원이 확실한 얘들은 문제가 있어라면 그냥 공식 브리핑을 해서 아니면 기자회견 뭐 보도자료를 뿌려서 이러저러한 카카오를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조치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텐데 이걸 미리 언론에 흘렸단 말이죠. 이 얘기는 간을 한번 이 어떻게 반응이 이 독자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는지 나는 카카오를 한번 때리려고 이런 논리를 딱 프레임을 짜고 했는데 이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간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게 해서 카카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일단 카카오의 잘못이 있다고 치면은 지금 6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이거를 지금 금감원이 제대로 감시를 못했으면 둘 다 혼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금감원에서는 좀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게 프레임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카카오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중국 기업에 유출을 했다라는 프레임이 될 수 있고, 근데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을 거쳐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 중에 한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흘려본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 뭐 금감원이고 아까 뭐 검사고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도 그렇고 이 언론을 상대하는 쪽에서는 다 그거를 원하잖아요. 첫 기사가 네. 영향력 있는 첫 기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이 사안을 다뤄주느냐에 따라서 그 후속 기사들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른 팩트를 찾아서 완전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첫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약간 어느 정도는 흘려서 그 기조를 막연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업계에서 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아마 법정 다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카카오페이를 편드는 것 같은 네. 그런 말처럼 느껴져서 제가 그 우려가 찜찜하시죠?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카카오페이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페이가 그걸 애플 결제를 하더라도 그냥 쿨하게 동의 받고 넘기거나 아니면 정말 애플에서 앱스토어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를 선택하는 사람한테만 개인정보를 넘어갔으면 이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이용자를 다 넘겼다는 것과 명백하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일반 반응은 어때요? 좀 소비자가 줄었다거나 뭐 이런 건 혹시 없나요? 아직 이 소식이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중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사에 댓글로 카카오페이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댓글 다시는 분들은 있는데 뭐 수치적으로 뭐 이용자 대폭 빠졌다거나 아직 그런 정도의 그 파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저도 기사를 보니까 뭐 소폭 오히려 늘은 날도 있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들 이유를 찾으려고들 하시다 보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가 이제 김범수 의장이 그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죠. 그래서 그 상황이다 보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서 이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두 분이 정리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2018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딱 이거에 직격탄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카카오 전체 그룹의 악재인 것 같거든요. 지금 카카오 그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카카오 분들 만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비판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자. 그분들의 스탠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최근에 있던 일련의 이슈들이 뭐 잘잘못을 떠나서 본인들이 사실 어느 정도 비판의 빌미를 만든 건 맞다고 뭐 이렇게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 있었던 일이 막 터진 거니까 뭐 지금까지는 최대한 잘 막고 다만 앞으로 더 터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대한 우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정면 돌파하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뭐 김범수 창업자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게 자율 경영은 이제 더 이상 카카오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각 계열사들이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을 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다들 성장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뭐 이런 사태라든지 기존에 있던 그 많은 이슈들이 다 불거진 거잖아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만 일단 성장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한편은 또 그 업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자율 경영하지 않으면 니들이 성장할 수 있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 거죠. 이게 자율 경영하면 이제 문제가 나니까 그 이제 통제하자. 근데 그러면 통제하면 성장이 안 되는데 성장이 안 되면 주가 떨어지고 욕 먹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뭘 하더라도 지금 닭이냐 달걀의 문제냐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보니까 계열사 정리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가장 최근 뉴스가 카카오 브레인이 카카오 브레인 AI 자회사인데 여기를 좀 SI 성격에 있는 자회사랑 이렇게 흑사병을 시킨 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카카오 브레인이 좀 말이 많았죠. 돈은 돈대로 쓰는데 뭔가 나온 게 없다. 네. 뭐 상황에 맞춰서 뭐 계속 기술을 낸다고 하는데 뭐 지금 사실 상용화된 거 아무것도 없고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합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카카오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미 뭐 상반기에 14개 정도 회사가 계열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와이어트라고 카카오 헤어샵 하는 그런 서비스 운영 업체인데 여기도 분리가 되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슬림화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고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걸 잘 관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앞으로는 잘 관리해보겠다의 좀 선제적인 조치로 좀 정리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행동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지금 요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진짜 큰 지금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이야기 하면서 주가 조작이 만약에 문제시 될 경우에는 이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이 카카오뱅크 쪽이죠. 네. 뱅크 쪽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예측을 해주셨었어요. 저희 라이브 할 때. 제가요? 네, 하셨었어요.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김범수 의장이 지금 구속이 되셨잖아요. 네. 그럼 이 어떻게 지금 카카오는 앞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일단 이거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은행의 금융회사의 이 대주주는 적격성 심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걸 통과돼야 돼요. 적격성 심사 통과 안 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뭐 그 금융 관련된 그 범죄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공정거래법 이런 것도 위반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 이제 이 김범수 의장이 주식 그러니까 시세 조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그럼 이건 당장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건 대주주거든요. 이게 법에서 얘기한 건 대주주예요. 근데 카카오
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라는 법인이지 김범수는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카카오 대주주인 카카오가 지금 어떤 처벌을 받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대주주까지는 그게 영향을 안 미칠 수 네.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논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카카오라는 회사는 이제 김범수 의장이 지배하는 그 거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은 우리나라에 총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 총수가 김범수 의장이어서 총수는 회사가 잘못한 거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총수의 잘못은 회사의 잘못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총수의 잘못이 이 적격식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 법인과 개인은 다르다. 법인의 위법사항이 아니고 그 법인의 그냥 주인인 그 주주의 위법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건 좀 뭐 이거는 법정이나 이런 데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네. 하나는 카카오 법인도 지금 재판 중이라는 거죠. 아. 카카오 법인이 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거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김범수 의장만 뭐 문제가 된다면 그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양벌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법인의 관계자나 핵심 인물이 잘못을 하면 그 법인에도 똑같이 책임을 묻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 판례라든지 사례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근데 업계 이제 메이저한 의견은 양벌 규정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김범수 창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카카오도 책임을 묻게 되고, 카카오 책임을 물으면 자연스럽게 카카오뱅크도 그 책임을 묻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메이저한 시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밑에 자회사로 카카오페이 증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도 뭐 금융, 증권 이런 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카카오페이도 예전부터 들었던 게 카카오뱅크 쪽이랑 늘 나를 세운다고 들었거든요. 같은 편이긴 하지만 또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 쪽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갈 건가 서로 이렇게 엇박자도 난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도 이런 뭐 주식이든지 뭐든지 신사업을 계속 벌리고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지금 본체, 그 다음에 본체가 갖고 있는 뱅크 이쪽에서 흔들려 버리면 카카오페이의 운신의 폭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지금 정보 유출까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또 매각설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좀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맞죠. 네. 카카오페이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물론 이제 금융 계열사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매각설까지는 저는 좀 오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워낙 중요한 계열사예요. 카카오페이라는 계열사는, 이 결제는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거든요. 그럼 결제를 빼버리면 쇼핑도 안 되고 카카오 내 모든 구매 활동에 다 그게 인프라가 없어지는 거라서, 카카오페이를 매각은 사실 옛날에 그 카카오 택시 쪽 네. 매각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카카오 이 본질하고는 좀 외곽에 있는 서비스였단 말이죠. 네. 그거 하나 떼어내도 상관이 없는데, 카카오페이는 그 모든 비즈니스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매각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건 맞지만 매각하지까지는 않을 거다. 네네. 바로 아마 반박을 했죠, 그 기사에. 네,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매각은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봐도 페이를 매각하면 너무 비즈니스 인프라가 흔들려 버린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이게 한두 개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페이 쪽은 누구나 잡고 싶어 하는 시장이고, 그렇죠. 이거 잡으려고 돈 엄청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도권을 잡았는데 상황이 안 좋다고 버리는 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 그 우리 라인 사태 때 라인이 그 야후하고 왜 경영 통합을 했습니까? 페이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페이가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심 대표님께서 그 카카오페이가 몇 년 동안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보 유출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자체가 어떠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얼핏 봤을 때는 적자폭이 좀 계속 커지더라고요. 지금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뭐 이것도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요. 7기가 23년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그 6,153억. 금융사는 이제 영업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냥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비용이 이보다 많아서 결론적으로는 560억 원 적자를 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매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적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냐? 그래서 이게 보시면 비금융업이랑 금융업 이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비금융업은 피지입니다. 그 결제. 그래서 이제 수수료인데, 피지는 사실은 솔직히 이게 막 큰 노력을 안 해도 이게 같이 전자상거래 시장이랑 동반 성장을 해요. 대신 이제 수익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금융업은 그 카카오페이 증권과 그 보험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구멍인 거죠. 매출이 700억인데 영업 비용이 1,600억. 그러니까 뭐 거의 900억을 얘네들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가 한 200~300억 돈을 벌면 얘네들이 이렇게 돈을 까먹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냐? 뭐 초반에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진짜 못하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솔직히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가장 많이 비교를 당하는 게 토스인데, 토스 증권은 BP를 넘었거든요. 잘 나가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 게 맞다.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운영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좀 더 다시 이제 표를 내려주시면, 예, 그러면 왜 얘네들이 못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좀 조직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카카오페이가 먹튀 사태가 있었잖아요. 류영준 대표가 그 카카오 본사로 이렇게 가면서 주식을 이제 한꺼번에 다 매도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건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좀 비호를 해다가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는 이게 대표로 갈 거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해상충 이슈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 카카오페이 주주니까 카카오페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냐. 카카오 본사 대표가. 그럼 안 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임원들도 다 팔았어요. 아, 그분뿐만 아니라. 그럼 임원들은 뭐냐? 임원들은 본사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비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래, 스탁옵션이라는 게, 주식 보상이라는 게 돈 벌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래도 좀 몇 년 동안 남아서 저는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트래킹을 해봤어요. 그 공시를 싹 다 뒤져보니까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1년 만에 다 나간 거예요. 잘린 게 아니라 나간 거예요? 나간 거 그냥 먹튀한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거는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되는데, 중간에 우리가 잘못했다, 책임 경영하겠다, 차사주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습이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얘네들은, 그 임원님들은 진짜 좀 그렇다, 뭐 속된 말로 좀 짜치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경영진에 대해 신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얘들은 좀 이게 좀 임원들이 문제고 경영진들이 문제고, 이분들을 좀 세탁기에 돌렸어야 됐다 그때. 정말. 그리고 좀 그때 비호해준 저 스스로도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 발언이. 그때는 그것까지 모르셨나봐요. 임원진 다 나간 거. 네, 저는 열심히 할 줄 알았죠. 그분들이. 딱 지금 그 뒤로 나간 거니까. 그 뒤로 나간 거예요? 네, 딱 보니까 1년 뒤에 다 나갔고, 그냥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열심히 해놓고 하겠다고 나갔으니까, 저로서도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분들이군요. 그 경영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불법은 아니지만 이게 얼마나 꼴이 우습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뭐 신용 정보까지 털렸으니까 카카오페이가 진짜 앞으로 더 가시밭길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페이 산하의 그 금융사들이 토스만큼 잘 안 되는 거는 플랫폼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토스는 플랫폼이, 자신만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사람들을 방문자를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결제를 하려고 들어가도 주식 하나 해볼래요? 보험 들어볼래요? 계속 유혹한단 말이죠. 그럼 계속 이제 확장할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앱에 안 들어가고 그냥 카카오 앱에서 그냥 친구한테 송금하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적으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해야 거기서 계속 상승 효과가 일어날 텐데, 그냥 카카오페이의 성장은 카카오의 약간 기생한 형태로 지금 살아왔으니까 결제 자체는 굉장히 성장을 하는데 그 다른 금융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성장시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못하는 게 맞다고 봐요. 뭐 플랫폼 이슈도 있지만, 왜냐면 카카오 그 토스 같은 경우
토스 증권이 기생하는 형태거든요. 네. 아, 기생이라는 말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토스 별도 앱이 없어요. 네. 토스라는 이제 그 서비스에 네. 종합금융 서비스에 안에 있죠. 네. 피처로 있는 네. 형태인데 되게 잘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카카오페이는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카카오라는 거에 카카오페이가 있고 또 증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자체 서비스가 없는 거는 마찬가지라 가지고 결론적으로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근데 여기서 슬픈 거는 토스 증권은 아예 앱이 없는 거고 카카오페이는 사실 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하자면 네. 토스 증권은 토스에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어요. 네. 토스 증권은 토스는 그걸 원하는 거죠. 네. 심지어 토스 뱅크도 토스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그렇죠.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죠. 네. 근데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플랫폼이 그렇게 안 되고 네. 그냥 사람들이 카카오톡에서 그쵸. 그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이 증권이나 이 카카오페이도 못 뜨는데 네. 증권이나 저 보험까지 띄워줄 여력이 없는 거죠. 거기는 이제 3단계, 4단계가 되는 거니까. 이건 네이버페이도 마찬가지죠. 예. 그쵸. 네이버페이도 네이버 앱 안에서 주로 이용하지. 네이버페이 앱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네이버페이보다 카카오페이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기반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인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 게 카카오페이는 제 주위를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내에서만 쓰거든요. 네. 카카오톡 내에서 누구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카카오톡 옆에 탭으로도 잘 안 가요. 그렇죠. 그 카카오페이 탭까지도 잘 안 가요. 근데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다른 서비스로 할 때 내가 이 친구한테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할 때 한 번의 귀찮음을 겪으면서 네이버페이를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카카오페이는 선택조차 하는 너무 사람들이 편해. 없다는 거죠. 그냥 카카오톡 내에 그냥 일부 기능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네. 근데 이거 완전 별개 얘기인데 토스증권도 문제가 있긴 해요. 토스증권 이게 너무 이게 거래를 너무 손쉽게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수수료를 하는데 이건 뭐 다른 얘기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거 토스를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다뤄보시죠, 한번. 오늘도 네. 토스까지 갑자기 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아무튼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자 폭이 아무튼 확대되고 있는 거는 이 PG 수수료,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 때문은 아닌 거고 지금 이 금융 쪽, 이 주식이나 아니면 보험 쪽에서 계속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그 상황에서 정보 유출까지 터져서 더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이거는 법정 다툼을 가거나 아무튼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되고요.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게 카카오페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보니 네이버페이와 토스도 현장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기사까지 봤거든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페이도 현장 조사하다가 이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네. 또 모르죠. 네이버나 네. 토스도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사안이 아니라 또 뭐가 네네, 현장 조사하다 보면 의외의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요. 앞으로 이야기 업데이트가 되면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2025년 AI 트렌드 전망, AI의 삼투가 본격화한다 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9월 24일 날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 대화창 보시면은 티켓을 사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티켓이. 그랬으니까 꼭 늦지 않게 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저희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라인 네트워크 두 가지의 행사가 있었는데. 네, 바이란 네트워크 웨비나가 지금 9월 초 11일, 12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생성 AI를 신뢰성 있게 만드는 기술인 RAG에 대한 그 기술을 소개하고 그 잘 쓰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보는 웨비나가 하나 있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웨비나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라이브를 준비하면서도 몇몇 업체가 뭐 구조조정 들어간다 이런 소식도 올라오고 있는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턴어라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스타트업 업계도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힘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추석 직전에 뵙고 그때는 정말 좀 시원해졌길 기원합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